여러분, 우리 조선의 6번째 왕 단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리다, 힘이 없다, 삼촌한테 휘둘렸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텐데요. 사실 단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없었던 역대급 정통성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조선을 태평성도로 만들었던 왕 세종, 그리고 이 세종의 뒤를 이어 능력을 인정받았던 문종, 세종과 문종의 뒤를 잇는 적통 중에 적통인 왕이었죠. 이처럼 세손, 세자, 왕이라는 그야말로 정통 루트를 차례대로 거친 조선의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단종의 엄친아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조선왕 중에 최초로 궁궐에서 태어난 왕이에요. 문종까지는 다 사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까지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종 같은 경우는 문종이 세자로 있었기 때문에 궁궐 출신 최초의 왕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단종은 출생부터가 축복이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 단종의 모습,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해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단종. 그런데 제위 시절 단종의 모습은 거의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종이 왕위에 오르고 실제 어떤 정치를 했는지 오늘 조선의 왕이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진짜 모습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종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은 이홍위입니다. 조선왕 이름 다 한 글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단종은 두 글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학설이라든가 이름을 왜 두 글자로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조선의 왕은 대부분 한 글자 이름을 쓰고 그 이름도 되게 어려운,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일반 신하나 백성들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 거기에다가 쉬운 글자로 써놓으면 백성들이 이름을 쓸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것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한 글자 쓰고 그것도 어려운 한자를 쓰게 된다. 그래서 단종은 예외적으로 두 글자 이름을 쓴 왕이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단종이 태어나던 날 불길한 징조가 있었으니 이제 적장자인 손자가 탄생했잖아요.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경사가 있으면 죄인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에서 죄인들에 대한 사면 조지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초가 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이 불운한 생애를 맞이했으니까 이게 뭔가 그 징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런 좀 불길한 징조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서도 꽤 나옵니다. 정종 때 천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까마귀하고 부엉이가 많이 울었다. 그래서 이런 불길한 징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논리들이 꽤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예요. 홍수라든가 가뭄, 특히 지진,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면 이건 뭔가 불길한 징조다. 그리고 그때마다 왕이 하늘에도 잘못을 고하는 이런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은 왕이 태어났을 때 상스럽다는 기록들이 자주 보여요. 정도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가 꿈에 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태어나셨다.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있다가 이제 왕으로 모셔오는 그때의 기록을 보면 왕이 되던 날 무지개가 뜨고 양하나루에 양떼가 꿇어 앉았다. 이제는 양까지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상스러운 징조가 있으면 왕이 더 잘 될 거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철종 같은 왕 그렇게 상스러운 조짐이 있어도 왕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일치하진 않는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단종의 불운한 모습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정말 이 초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어머니가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사망을 해버려요. 탄생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가장 불운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단종이 이런 불운한 징조가 있었다면 왕이 되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큰 탈이 없이 세종 30년에 세손의 책봉이 되고, 그로부터 2년 뒤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의 책봉이 되었던 단종 무사히 왕이 되는 코스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장자 중에 적장자인 단종은 4년간 세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4년 세자 시절 이거 너무 짧지 않나? 우리 대학교 4학년 나와도 뭐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성종 같은 왕도 거의 세자 시절 없이 보냈거든요. 이런 거하고 대비해도 단종의 세자 시절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었고, 이미 아버지 문종 때부터 이 세자를 공부시키는 서연이 잘 갖추어 있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유전적 요인으로 본다면 할아버지 세종대왕 공부천재 아버지 문종도 실록 기록에 보면 모든 과목에 요즘으로 치면 전부 올레이 플러스 맞은 인물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착실히 지향학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역량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문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단종을 낳은 그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 단종을 지켜줄 어른이 없었다라는 이런 상황은 문종도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을 가장 따랐던 대신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대신들을 우리가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김종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표정사라고 해서 이 당시에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단종이 이제 사람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뜻으로 황표정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황표정사를 통해서 일단 인사권은 고명대신들이 장악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단종이 대신들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신들이 어떤 그 세종 때 제도 같은 거를 폐지하라고 요구를 할 때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본인이 의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이고, 그래서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극적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도 단종은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점은 분명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죠. 바로 이 수양대군입니다.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 단종 주변의 인물들을 쳐냈다. 연려실 기술에서는 숙부가 나를 살려달라라는 단종이 숙부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면 단종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단종이 왕이 오른 시기부터 여러 참모들이 수양대군을 경계할 것을 상당히 이제 충고해 나가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도 많고 뭔가 우리도 약간 그런 인물 있잖아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수양대군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양대군은 약간 역행보라 할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진해서 고명사은사를 자청합니다. 3, 4개월이 걸리는 험한 여정이고, 또 국내에 본인이 얻게 되면 정치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은사를 자청을 한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게 단종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피한다. 바로 이렇게 단종의 즉위를 정말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설마 뒤통수 측에서 누가 봐도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해서 이 중국행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례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인까지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단종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종이 혼인한다는 거는 아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단종에게 아들이 생기면 당연히 단종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수양대군. 야, 저렇게 괜찮은 삼촌 또 있어? 그래서 경계를 또 풀게 된다. 그리고 또 3단계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죠. 그 국호원을 주장한 한 넉 달 뒤에는 단종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핵심 요약 정리문 딱 정리해가지고 올립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단종의 입장에서도 야, 우리 삼촌 진짜 내가 잠깐이라도 의심하고 이런 것들 좀 본인이 좀 미안해
하지만 이 수양대군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역대병유라는 책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공로자들에게 직급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에 해당하는 이런 행동을 사실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많아지자 단종이 수양대군을 위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양은 정말 훌륭한 삼촌이니까 나를 절대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유언비어 하지 마라. 이러면서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수양대군이 그야말로 충성맹세문 올리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계속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거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유정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세조가 주인공인 세조편에서 이제 제가 다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유정난 이후에는 단종이 확실하게 압박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1453년 5월 정도, 그러니까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한 5개월 전에 종친과 대신들, 대관들까지 합류해서 열흘 동안 매일 혼인 문제 이야기 나와요. 하지만 국헌에 대해서만은 단종이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상중에 나는 혼인 절대 할 수 없다. 내가 결단코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면서 아주 단호한 이런 태도를 보여서 계유정난 이전에는 국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단종 자신의 의사가 거의 관철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이때 수양대군은 권력을 잡은 상태니까 이 수양대군이 거의 협박에 가깝게 단종을 국헌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단종은 왕으로서 계속 자리는 지켜나가요.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세력들을 포진시켰는데 왕의 자리에서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단종이 성인이 되어 나가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하는 작전이랄까요? 여기에 돌입을 해요. 종친 중에서 수양대군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대군에다가 해빈양씨라는 인물이 있고요. 누나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과 같은 단종 세력들을 역모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논리로 제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의 오른팔 왼팔 다 자르는 거는 이제는 왕위를 내달라라는 그런 요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단종이 했던 말 빨간 줄 딱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양숙부는 주공의 길을 택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으로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어린 왕을 보좌하고 자기는 왕의 자리를 하지 않은 그런 주공.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어린 왕을 가장 잘 보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서 주공의 길을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은 당태종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경복궁에는 세조가, 본인은 이궁으로 있었던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종이 어리긴 했지만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단종은 가장 조선의 왕 중에 최연소 상황이 된 또 인물이 됐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세조는 이런 그 상황을 대접하는 퍼포먼스는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안을 하고 사냥에 또 단종을 초대하곤 했고, 그렇게 한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상황이 된 단종에게 그 외할머니가 은밀하게 찾아와서 성산문, 하이즈 같은 인물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 겨우 부지하고 있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듣고 단종은 지지를 표명해요. 그리고 기회는 왔어요.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광연전이라는 곳에 이 행사가 계획이 돼 있었고, 정말 운명적이게 이 잔치에 벼룬검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경호원들을 동원시키기로 했는데, 그 벼룬검 중에 단종복위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사육신의 한 명으로 되는 무장 유응부가 벼룬검에 임명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암살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때 또 한명회가 촉을 발해요. 한명회가 미리 연회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고는 이게 너무 연회장이 좁고 또 날씨도 더우니까 칼을 찬 호위병을 들이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세자도 참여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거사 계획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거사를 준비한 이들끼리도 그대로 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 이거는 뭔가 이 하늘이 또 다른 날로 선택하겠다. 연기를 해야 된다. 결국 결론은 성산문 박평년의 주장대로 거사가 연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계획 연기되면 꼭 이탈자 나옵니다. 이때 단종복위운동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이 손잡고 보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궁에 있던 세조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관련자 전원 체포, 국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이때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핵심 인물 6명을 훗날 남효온이라는 인물이 정기문을 쓰면서 바로 6명을 딱 지정한 게 지금의 사육실입니다. 실제로는 단종복위운동에 거의 한 70여 명이 참여를 했지만 요 남효온의 기준으로 뽑은 핵심 인물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단종의 처가 바로 이 장인인 송현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을 유배 보낸 곳이 바로 지금의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월의 청령포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야말로 유배지로서는 아주 적절한 지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청령포에서는 단종이 짧게 머물러요. 왜냐하면 계속 홍수가 일어나서. 그래서 영월 객사로 이제 옮겼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도 가보시면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단종이 쓴 시 자규사라는 시가 있어요. 이 유배지에서 단종이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담은 시를 많이 썼고 또 청령포에 가면 단종이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았다는 노산대 그리고 이제 600년 이상 된 소나무 관음송 청령포에는 단종의 이런 여러 유적들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금성대군의 복위운동까지 일어나니 이 결국 유배지에 있는 단종에게 세조는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이렇게 자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세조가 사약까지 보낸 거 보면 세조에 의한 죽음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단종은 죽은 후에도 시신도 챙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는 걸 당시 영월의 향리였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장사를 지내줬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무덤, 장릉에 있는 자리예요. 단종의 무덤은 중종 때 단종 무덤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오늘날처럼 장릉이 된 것은 숙종 때 단종이 복권이 되면서 단종이 죽은 지 거의 한 23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종하면 우리가 항상 기억나는 게 어린 왕. 그래서 사실 단종이 영월에서 사망했을 때 나이가 17이에요. 조선시대 왕 중에 성종은 13살, 숙종도 14살. 근데 우리 특히 숙종 같은 왕은 영화나 드라마 하면 상당히 장성한 배우가 배역을 맡는데 나이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단종은 항상 어리고 불쌍한 이미지. 이 결과적으로 이런 단종의 비극적인 모습을 전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남아있다. 사실 단종하고 또 관련돼서는 정수나무 송씨의 사연도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전해지는데 왕대 자리에 올랐지만 단종이 노상군이 되어 죽으면서 정수나무 역시 서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 동대문 밖에 있는 종로구 지금 창신동 쪽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지금도 거기 가면 현장 남아있어요. 자지동천, 자주빛이 나는 풀이 있는 샘물 해서 흰 무늬의 옷감을 물을 들여서 생계를 이어갔고 동대문 쪽에 있는 여인들이 채소를 많이 공급해서 여인 시장이 여기에서 유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나무는 왕비로 살다가 결국 비구니가 돼요. 그래서 이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정수나무도 노상군 부인에서 정수나무가 되고 무덤도 사릉이 됩니다.
단종을 항상 생각했을 것이다.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후에도 또 애틋한, 우리로 치면은 쿠키 영상처럼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단종 무덤 장릉에 가면 이 소나무가 있어요. 정령송이라고 하는데 사릉에 있던 소나무 하나를 가져가지고 단종의 장릉 옆에 심은 거예요. 마치 영혼 결혼식이라 할까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장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은 그야말로 이 축복 속에 왕이 올랐지만 단종의 왕권을 넘보던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 세조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조선의 어떤 정국을 또 한 번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단종 때까지 어쨌든 대신들과 연합해서 하는 정치 형태에서 다시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왕이 어리다고 이 대신들이 권력을 넘보는 것을, 나는 이것을 제어한 거다. 그러나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그 정통성을 가진 기반이어서 정말 세자 수업도 열심히 받고 왕노릇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만의 이유로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에게 그래도 나를 한번 믿어봐,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7대왕 세조, 어떤 일을 했던 왕일까요? 많은 분들이 세조의 업적하면 단종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때 계유정난이라든가 단종을 압박한 이 모습은 세조가 왕으로 있을 때 업적 아니에요. 이때의 왕은 단종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들이 왕이 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 왕의 업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세조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다. 근데 사실 세조가 왕위에 있던 13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문종이나 단종에 비하면 긴 기간을 왕으로서 활동을 했고 사실 업적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세조가 왕으로 있을 때 특히 신경을 썼던 게 있습니다. 바로 회식 문화인데요. 세조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회식을 한 왕이었는데 과연 세조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회식을 했을까요? 오늘 조선의 왕이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수양대군이 아닌 조선의 7번째 왕이 된 세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왕으로서의 세조의 모습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칙은 바로 정통성 문제예요. 단종의 양의를 받는 형식이지만 그 시대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단종을 본인이 왕이 된 후에는 처형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에게는 상당히 이런 정통성 시비 같은 것,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더 확보하고 넓혀가는 것, 이것이 세조가 역점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조는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을까요? 이 세조가 자기 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공신책봉이에요. 물론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1453년 계유정난을 성공시킨 이후에 정난공신이라 해서 공신 책봉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단종의 왕명으로 공신이 책봉이 되지만 사실은 수양대군이 다 정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신들에게는 수천, 수십만 평의 땅을 준다라든가 수십 명의 노비도 주고 대대손손 자손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 그리고 일부 공신들은 큰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 같은 것도 아주 수위가 약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대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시녀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참 수모인데요. 당시에 김종서의 집이라든가 황보인의 집, 이런 집들까지 몰수해가지고 공신들의 종들에게 나눠주는, 공신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특히 세조가 왕이 된 직후에는 공신들과 피의 맹세까지 했던 이런 기록들도 보입니다. 지금 경복궁 뒤쪽, 지금 현재 청와대 자리예요. 회맹단이라 해가지고 이곳에서 공신 회맹연을 합니다.
공신해명위원을 할 때 사표의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조가 앞장서서 사표의식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던 공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했던, 원래는 마시는 거였지만 입술에 바르는 걸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도 보면 혈맹이란 말 하잖아요. 피를 나눈 동맹. 그래서 이 천지신명 앞에서 우리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함께 맹세하는 의식인데, 이 맹세를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술적 의미도 있으면서, 사실 중국의 고전인 시경이라든가 사기와 같은 역사책에서도 이미 이제 기록되어 있는 유서 깊은 의식을 세조 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조 말년에 이씨의 난을 평정한 공을 또 인정을 해가지고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다. 이러다 보니까 세조의 시대에는 정말 공신이 많았던 시기예요. 이 세조가 이렇게 그 공신책봉을 여러 차례 한 거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계유정난이라는 정말 큰 사건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징옥의 반란이라든가 단종복위 운동, 금성대군 영모 사건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사람은 자신과 함께할 이 공신들 뿐이다라는 이런 의식이 커지게 된 거죠. 근데 공신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태종 때 보유했던 사병 같은 경우도 태종이 왕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 태종이 왕이 된 후에는 이 사병을 혁파시켜 버리거든요. 공신들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공신들을 상황에 맞게 토지를 나눠준다거나 노비를 준다거나 이런 경제적 대우를 해줘야 계속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조 재임 기간,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예종 성종대까지 공신책봉도 크게 보면 이제 세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5번의 공신책봉에서 한명회 신숙주 같은 인물은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됐고, 그 중에서 한명회 같은 인물은 그야말로 공신 중에 공신이었다. 그리고 이 세조가 이런 공신을 비롯한 자신의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회식입니다. 회식. 세조가 자주 이제 회식을 베풀었고, 그래서 이 세조실록에 보면 술자리 관련 기록이 무려 467건 정도, 조선왕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전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974건이 술자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세조 때가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술자리를 베풀면서 이런 소통, 화합, 또 왕만을 위한 이런 자리 이거 만들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조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강하고 이런 뭔가 센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술자리를 통해서 최대한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신들이 원하는 것도 한번 들어주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거의 2차 이상이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나지 않은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왕의 편전인 사정전에서 아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요즘으로 치면 낮술 잘 드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입시에 있던 신하들은 물론이고 경호를 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챙겨서 술을 나눠줬다, 이런 모습도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조 같은 경우는 특히 술자리에서 상당히 자세도 바르고 술 취해도 똑바로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세조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조참의로 있던 어여첨이라는 인물인데, 술이 크게 취했으면서도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자네 장관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조참의 같으면 한 행정안전부 국장쯤 되는데, 장관 자리 어디로 가고 싶어? 어여첨이 겸손하게 저는 그냥 왕명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자신이 있었던 이조의 장관, 이조 반서로 승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당연히 실수 같은 것도 나와요. 실수다. 그 자리에서 제일 실수 많이 했던 인물이 사실은 우리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정인지라는, 이 세종 때부터 활약했던 신하인데, 정인지는 술 취하면 세조한테 야야 너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당히 정말 위험수위에 이르렀는데 세조가 나이 들었고 뭐 공신이니까 그냥 뭐 치중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봐줬고, 실제 이 정인지가 또 한 번은 세조에게 태상이라고 불러요. 태상은 은퇴한 왕이거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왕한테 이미 은퇴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기가 있었는데 뭐 저 사람 뭐 봐주자. 그리고 또 아찔한 상황을 또 넘겼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 신숙주라는 인물. 세종 때를 또 대표하는 학자인데, 이 세조는 좀 술이 좀 건하게 취하면 추운 그 겨울날에도 막 비치게 팔 걷어붙이고 돌아다니고, 술 좀 취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팔을 잡고 비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세지. 근데 신숙주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좀 술이 진짜 많이 취해가지고 세조가 내가 힘이 세지 자네도 한번 해봐. 이러니까 진짜 세게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조가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를 이게 한명회가 본 거예요. 한명회가 촉이 원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야, 이거 신숙주 큰 실수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명회가 이 신숙주 수행원 불러가지고 신숙주가 책 보려고 불을 켜 놓으면 이거 바로 꺼버려라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신숙주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집에 가면 이게 책을 봐요. 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조 뒤끝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 시켜가지고 저 신숙주 집에 한번 가봐라. 세조의 생각은 진짜 맨정신에 이렇게 나팔 비틀어서면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불 끄고 잠자리에 들더라. 이 보고를 듣고는 진짜 신숙주가 술이 너무 취해가 정신이 없어가 저런 거니까 넘어가자 아이가 넘어갔더라. 근데 우리 세조는 술자리에서 뭐 정인지가 너너 그래도 봐주고 즐겁게 뭐 하고 싶은 말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 세조의 무사 출신으로 양정이라는 인물이 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멀리서 왔으니 고생도 많았고 해서 술자리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서 세조가 늘 하듯이 그래 뭐 고생도 많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도 한번 해봐. 마음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이 변방에서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감이 확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하냐면, 긁어주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조는 그냥 또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 너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오래 하기는 했지. 왕의 자리에 내가 물려주겠다. 옥새 가져와. 뭐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하들이 뜯어 말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양정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정말 벤치마킹은 양정의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조는 술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신하들하고 격이 없는 소통 이런 방편으로 활용을 했지만 사실 음주에 완전히 전념한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추락된 왕권 회복을 위해서 이 세조가 생각하기에는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이 약해졌다. 그래서 세조는 태종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육조직계제. 태종 때 육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더라고 보고를 하게 하는 체계였던 육조직계제가 세종과 문종 시대를 거치면서 의정부 서사제로 이제 바뀐 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즘으로 치면 장관들은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나의 말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라. 육조직계제. 그리고 또 태종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호배법을 다시 부활을 시켜요. 우리 태종 때 오늘날 주민등록증 같은 호배법을 실시했다가 이게 좀 유명무실해졌을 때 세조가 또 부활을 시켜나갔고, 그리고 이 세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면 편찬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 이 대표적으로 조선의 헌법,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 이때까지 조선의 성문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로 개인이 쓴 거예요. 국가적 사업으로 법전 편찬 작업에 착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세조 때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은 성종 때 봐요. 경국대전이 사실 세조가 다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역사서 편찬 작업에도 착수하는데 사실 역사서는 세종 때 시작해가 문종 때 완성된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어요. 고려사와 고려사조로. 근데 이거는 고려의 역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군 조선에서 고려 말의 역사까지 다룬 역사서를 이걸 국가적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성종 때 완성이 된 게 동국통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할통 거울감.
이런 편찬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뭐 불교 쪽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우리 인사동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것도 세조 때 세운 거고요. 절에 또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이 불교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도 커서 세조 때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 강경도감이라는 기관이고, 이곳에서 많은 불교 관련 서적도 편찬이 돼요. 그래서 세조가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조는 행차를 또 자주 나갔던 왕이기도 해요. 바로 거기에 관련된 유적이 지금도 잘 남아있는 곳이 지금 속리산 법주사 쪽으로 가다 보면 정의품송 소나무가 있어요. 이 소나무는 세조의 행차가 가는데 큰 가마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소나무가 자기가 알아서 확 팔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쉽게 가마가 지나갔다. 세조가 기분 좋아가지고 저 소나무한테 장관 소나무를 부여하라. 그리고 지금 상원사에 가면 또 나무로 만든 문수 동자 좌상이 지금 이렇게 봉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 상원사는 지금도 오대산에 이렇게 계곡이 되게 물이 깨끗해요. 이 세조가 좀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아주 물이 맑은 계곡이 있으면 그곳에서 목욕을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상원사 거기 가면 그 계곡 앞에 관대거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조의 의관을 걸어놓은 그런 돌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조가 거기서 이제 막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어디 가서는 왕 만났다고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동자가 받아서 그럼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 동자 보셨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원사에는 문수 동자를 모셔놓은 불상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조는 공신들을 상당히 중용을 하고 또 행차를 통해서 좀 부드럽고 좀 소통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세조와 이 공신들 간에 틈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1467년에 일어났던 이시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길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시의 반란으로 한명회하고 신숙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왜 그럼 한명회하고 신숙주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바로 이시해가 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이시해가 살해한 강효문이라는 인물이 한명회하고 신숙주하고 상당히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세조는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공신들이 이제 너무 세력이 비대화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 그 이시의 반란 과정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바로 이 한명회하고 신숙주를 투옥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시에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시에는 이 지역에 완전히 토호 세력이에요. 한경도 지역에 중앙에서 문신 수령을 파견을 하려고 하니 원래는 중앙에서 온 강효문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커지면서 이게 그대로 반란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시의 반란이 확산이 되니까 이 반란에 연루되었던 한명회나 신숙주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지만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난 후에는 다시 이 두 사람을 석방을 해주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이시의 반란 이후 세조 주변의 세력 교체에 상당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세조가 왕이 될 때부터 도와준 한명회 신숙주 대신에 이시에 난 진압에는 왕실의 종친이었던 구송군, 이명대군이라는 세조의 네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구송군. 그리고 이때 병조판서로 전격 임명된 신흥무장 남이장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면서 바로 공신 세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구송군은 이명대군 아들이니까 세조의 조카고 남이도 왕실의 친척이 되는 왕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세조가 키운 다른 인물인 강희맹, 강희안 이런 사람들도 이종사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왕실에 좀 더 피가 섞인 이런 세력
가족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이시엔의 안일 진압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성장한 구성군 남이와 같은 신공신 세력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는 구공신 세력의 대립은 바로 예종 그리고 성종 때까지 이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가 1468년에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을 일반 조선의 왕과는 다르게 이제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석실이라 해가지고 왕의 무덤을 만들 때는 돌방 무덤 형태로 이렇게 만드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 부담이 또 엄청나고 또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거기다가 또 우리 무덤에 가면 병풍석이라 해서 무덤에 이렇게 봉분주비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무덤을 석실을 하지 말고 병풍석도 만들지 마라. 그만큼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백성도 또 많이 동원돼가지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후대 왕들에게 이어지면서 왕릉이 훨씬 더 검소와 절약 정신이 이제 반영이 돼요. 지금 남양주에 가면 세조의 무덤인 광릉이 있습니다. 이 광릉에 가보시면 승하기 직전에 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라는 왕은 어린 왕 단종을 압박해서 왕이 되는 이런 모습에서 뭔가 이 비정한 인물 그리고 야심에 찬 그런 모습만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결국 세조가 그렇게라도 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세종시대를 이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더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왕이 주도적으로 이 여러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은 손자인 성종 때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세조의 후예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세조라는 왕이 지니는 또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적자의 장자가 승계를 하는데 적장자가 없을 땐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왕의 또 다른 아들들 중에 결정이 되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대신해서 세종이 왕이 된다라든가. 그럼 또 왕의 다른 아들이 없다. 그럼 어떡한다? 왕의 조카들에게 그 자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이 되는 사례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이제 뭐 결정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예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9번째 왕이 되는 성종은 이런 구도로 봤을 때는 사실 서열 3위였어요. 자, 그럼 이제 예종이 돌아가셨을 때 서열 1위 누굴까요? 예종의 맏아들 적장자 제한대군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서열 2위 바로 이 세조의 장자였지만 요절했던 의경세자가 2명의 아들을 낳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첫째 아들이 월상군, 바로 이 후교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이 되는 잘상군은 서열 3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정답은 알고 있죠. 예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인물은 바로 성종이다. 바로 앞에 있었던 서열 1, 2위를 가볍게 제치고 또 아주 특이했던 것은 예종이 승하한 지 반나절 만에 우리 조선왕 중에 이렇게 또 초고속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사례는 정말 이례적이었는데요. 이 성종이 이처럼 정말 넘버 3에서 또 초고속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왕실의 서열 싸움에서 이 숨겨진 암투, 그리고 성종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인물이었던 한명회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오늘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 해서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종의 아버지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였어요. 처음에는 이 의경세자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는 그냥 아버지가 왕실의 한 왕자고 1455년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세자가 되고, 하지만 1457년에 세자가 된 지 2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요절을 해요.
그런데 이 의경세자가 1457년에 이제 요절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수빈 한시라 그러죠. 나중에 소양 한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자빈의 지위가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가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조는 수빈이 아이들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궁궐 밖에 커다란 집을 하사해 주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덕수궁의 원조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이제 덕수궁 근처 그 동네 이름을 예전에 그 신도광 광시에 정릉이 있어서 정릉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 수비는 성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대비로 컴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집은 누가 물려받으냐 하면 첫째 아들 월산대군이 그대로 이제 살게 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피난해서 서울로 돌아와 보니까 이 월산대군의 집이 제일 그래도 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선조가 압박을 했는지 해서 차지하고 창덕궁과 창경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선조가 이곳에 살고 광해군도 뒤를 이어 이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 광해군 때 궁궐 이름을 경운궁이라고 합니다. 경운궁. 그리고 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시기에 왕이 거처하는 궁궐로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가 은퇴한 후에 이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덕을 지니시고 장수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덕수궁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그래서 덕수궁의 뿌리를 보면 인수대비가 궁 밖에 나왔을 때 살았던 그 사저가 덕수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대비 같은 경우 이 세자빈 때는 수빈이라고 불렸는데요. 월상군하고 잘상군을 교육할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유황후 같은 경우는 인수대비를 폭빈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을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 무척 엄격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인수대비가 이렇게 그 월상군이나 잘상군 교육에 엄격했던 까닭은 아무래도 남편을 일찍 잃은 상황에서 이 아이들 교육을 본인이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었고 그리고 또 인수대비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약간 신여성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알았다.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세자빈이나 나중에 이 왕비가 되는 인물 중에서도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성종이 한 명의 사이라는 프리미엄 이외에도 인수대비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상당히 또 인정받은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승한 후에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이게 워낙 의경세자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다음 왕은 예종이 되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 할까요? 바로 이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승하하고 그 아들인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제한대군은 4살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너무 어리다. 일단 탈락. 그러면 그 다음 서열이 앞에서 소개했지만 그 잘상군의 형이자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상군. 월상군은 또 너무 병약하다는 이유로 제외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서열 3위였던 잘상군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장인 찬스가 있었다. 바로 이 한명회의 사위라는 이런 점이 결과적으로 잘상군이 왕이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미 한명회는 계속 이런 왕실과의 혼인을 맺어 두었어요. 세 번째 딸을 예종이 세자인 시절에 세자빈으로 보냈어요. 장순왕후 한씨라고 합니다. 물론 예종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해서 현역 왕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추존돼서 장순왕후 이렇게 된 분인데 결과적으로 딸이 요절하니까 왕의 장인이 되고 싶어 했던 이게 일단은 좌절된 거죠. 그래서 이 한명회는 또 한 번 도전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잘상군, 바로 이제 의경세자의 두 번째 아들을 자신의 네 번째 딸과 또 혼인을 시켜요. 그리고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기회가 옵니다. 이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실에서는 한명회 같은 공신들의 힘이 필요했고 여기에서 또 한명회는 이 왕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유하고도 상당히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숙주가 잘상군을 미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한명회의
느낌이 뭐 확실하게 작용을 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뭐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성종은 예종이 죽고 나서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초스피드 즉위식을 올립니다. 사흘에서 닷새 정도 있다가 진행되는 게 보통인데 이런 거 의전 절차 준비하는 신하들은 시급했을 거예요. 뭐 이거 뭐 바로 이 즉위식 올려라 이렇게 되니 그만큼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이 사실은 성종 같은 경우는 세자 단계도 거치지를 않아요. 뭐 예종 같은 경우도 이미 세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왕이 되고, 그 전 왕인 문종은 말할 것 없고 단조. 세조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세자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건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고, 이 성종 같은 경우도 세자 단계 없이 바로 왕이 돼요. 그리고 이때 또 주목되는 것은 잘상군을 왕위로 올리는 이유는 세조가 어릴 때부터 비범하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잘상군이 어렸을 때 인수대비하고 그 형이었던 월산군하고 같이 궁궐에 놀러를 갔을 때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이러면서 번개가 궁의 기둥을 딱 내리쳐요. 그때 막 옆에 있던 막 내시는 놀래가지고 뭐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잘상군만은 아주 평온함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조가 비범했다. 이 성종을 포장해서 저런 뭐 요즘 표현하면 위기 대응 능력, 침착함 이런 걸 또 높이 샀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종이 13살의 나이로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수렴청정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할머니가 돕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 이때는 성종의 경우에는 정의왕후가 대왕 대비 케이스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의 모범 케이스로 지적을 하는데요. 성종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웬만한 거는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종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의왕후 때는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수렴청정을 가장 이제 강력하게 하면서 아들인 왕을 압박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우리 문정왕후 윤씨 같은 경우는 수렴청정을 강력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이 정의왕후는 그야말로 이렇게 보호막이 되는 이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때 바로 이 정의왕후 윤씨가 성종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일단 대비 서열 1위는 정의왕후 윤씨요. 이거는 뭐 무조건 1등. 그 다음에 서열이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그 직전왕의 왕비, 예종의 왕비가 계세요. 안순왕후 한씨. 그리고 이제 성종의 생모 누구죠? 어머니? 인수대비. 이 서열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의왕후가 인수대비가 더 높게, 그 다음에 안순왕후 한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거사에 대한 뭐 반성이랄까요? 세조에 의해서 좀 희생된 정순왕후 통씨라는 분, 그리고 이제 그 단종의 누나였던 경영왕주, 이런 사람들의 뭐 가족을 또 챙긴다라든가 이 왕실의 어른으로서 성종이 정치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렴청정을 했던 인물은 정의왕후 윤씨였지만, 이 성종을 왕으로 만들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한명회가 그때 공신 프리미엄에다가 뭐 국정 경험에다가 왕의 장인이라는 위상까지 겸해져서 원상으로 있을 때 또 이 군권을 관장하는 병조 판서로까지 이제 재직을 해요. 특히나 이 성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공신책봉이 이루어졌고 자리공신이라고 하는데, 한명회는 이 4번을 1등 공신에 임명이 됐다. 그래서 이 한명의 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지금 또 뭐 우리 서울 강남에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압구정. 바로 이 압구정이라는 이름이 한명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한명회가 가장 이 한강변의 경치가 좋은 곳에 별장형 정자를 지은 곳입니다. 원래는 지금의 올림픽 대로가 있는 그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표지석만 압구정동 그 아파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한강 주변에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왕실 사람들만. 대표적인 곳이 망원정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원래 효령대군의 별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월산대군의 소유가 되면서 먼 곳을 바라봐도 경치가 좋다. 또 우리 지금 한남대교 쪽에 제천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요. 낙천정이라는 이 정자, 이거 다 태종 때 세운 거예요. 이런 왕이나 왕자들만이 세울 수 있는 정자에
신하가 세웠다. 이건 되게 이 위상과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명회가 점차적으로 추락을 하는 상황이 이제 몇 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한명의 딸들은 요절하는 또 이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장순왕후에 이어서 한명의 또 다른 딸 공효왕후 같은 경우도 성종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명회는 딸들이 또 요절하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종도 결과적으로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보니 공신 세력이 너무 이제 세고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장인인 한명회의 힘으로 왕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한명회라는 존재가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정의왕후가 성종이 20살이 되면서 왕이 장성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수렴을 거두겠다. 성종의 친정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성종이 물론 이제 예의상 그런 말을 해요. 대왕 대비마마께서 더 저를 좀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때 한명회가 딱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한명회 입장에서는 정의왕후하고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코드가 되게 잘 맞아요. 결국 수렴청정을 정의왕후가 하면은 계속 이 원상제가 유지되고 자신의 영향력도 커지는데 성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 이 자신의 위상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 성종의 친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뭐 학생들 같은 경우도 20살 되면 전부 다 이제 집을 나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종도 이제 속마음은 되게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왕후가 성종의 친정을 지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명회는 병을 이유로 정계에 막 은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압구정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나요. 압구정이 워낙 풍광도 좋고 별장이 잘 만들어졌는지 중국 사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막 나가지고 중국 사신들이 오면서도 콕 찍어가지고 압구정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한명회가 사실 이때까지도 성종을 좀 낚여본다 할까요? 그 대신에 그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봉차일이라 그래가지고 천막을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협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종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왕의 명예를 뭐 정말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협찬하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그러면 압구정 시설 안 갖춰 있으면 제천정에서 하겠다. 그 대신에 원로로서 참석해라. 근데 또 초강수를 떠요, 한명회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본 신하들이 한명회를 탄핵하는 상소를 막 빗발치게 올립니다. 결국 성종은 한명회의 직첩을 회수를 하고 이후 한명회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은 바로 이 한명회의 영역의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가장 공부를 또 많이 했던 왕 그리고 유교적인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이런 왕으로서도 명망을 쌓았고 거의 세종을 따라잡으려고 했던 이런 왕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경연이라 그래요. 이 성종은 평생 참여했던 경연의 수가 8,000을 넘었고 조선왕조실록 보면 뭐 성종실록 보면 맨날 경연했다. 아침에 조강을 냈다, 주강을 냈다, 저녁에 하는 거 석강. 심지어 밤에 하는 야대까지 성종은 경연을 열심히 한 게 자신이 세자 시절도 안 거쳤고 하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을 제치고 경연에서는 1등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 권력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종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살인파들을 적극적으로 조정에 등용을 해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문물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성종이 정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왕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 강력하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대관들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사헌부, 사관원 이런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엎드려가지고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통초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래서 이 성종 때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이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이 세조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도 세조 때부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도 국조 오레이라든가 지리진 동국 여지승랑과 같은 편찬 사업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또 더 주목되는 거는 훈구파의 어떤 국정경황과 개혁적이면서 좀 더 진보적인 살인파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통감을 보면 구편동국통감은 훈구파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이것을 보완한 신편동국통감은 살인파가 참여하면서 요 완성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성종은 바로 이런 성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왕의 그 호칭 이거 묘라 그러죠.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이 왕의 업적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할 때 우리 시대에 뭔가 완성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종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성종 시대의 안타까운 점이라면 문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좀 무부분,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여진족 정벌 과정에서도 뭐 패전하는 등 이런 또 아쉬움이 존재를 하고 또 이 성종 시대를 계기로 이제 문이 숭상이 되고 좀 문은 좀 전시되는 또 이런 시대 상황을 맞이했던 점은 또 이제 국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아주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였던 할아버지 세조와는 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종 시대는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세력화된 이런 공신 세력들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국정 경험이 많고 이런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성종을 지원을 했고 또 성종 본인 스스로가 뭐 요즘으로 치면 공무왕이에요, 공무왕. 그래서 이 공무왕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이면서 이 경국대전이라든가 동국통감 그리고 이제 뭐 국조오레야 같은 바로 조선의 문물과 제도가 완성되는 이런 성과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조선 전기의 기틀을 확립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